네, 부동산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미라클 팩토리의 전일수 대표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할 미라클 팩토리 대표 전일수라고 합니다. 네, 먼저 부동산 이슈 시그널 코너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아마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그동안 궁금하셨던 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매에 대한 A to Z를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자, 대표님, 오늘 저도 참 궁금한데 경매에 대해서 속 시원히 알려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부동산 경매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경매에 대한 개요 및 절차를 짚고 넘어갈게요. 자, 부동산 경매 진행 절차. 경매가 진행이 되면 배당까지가 끝나야 이 부동산은 이 한 사건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법원에서 경매를 채권자가 신청을 하면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채권자들한테 돈 받을 채권자들한테 배당 요구를 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입찰 기일이 잡히고 그 다음에 낙찰자가 낙찰을 받으면 이제 허가를 내줍니다. 허가를 내준 다음에 낙찰자가 소유권을 가져가게 되죠. 그 다음에 잔금 납부를 하면 이것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다 하고 한 사건이 끝나게 되는 거죠. 경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경쟁 입찰이죠. 경쟁 입찰. 물건에 대한 정보를 누구든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누구나 다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경쟁 입찰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경매라는 게 결국에는 이 소유자의 부채 상환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법정 절차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경매는 안전한 투자 방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부동산에 대한 사건 사고가 많죠. 내가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계약을 하더라도 어떤 사건 사고가 많은데 법원 경매는 법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리고 경매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죠.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이 가능해요. 하지만 경매의 가장 큰 리스크는 권리 분석이나 명도와 같은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일반 매매하고는 가장 큰 다른 점이에요. 자,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취득 시에는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 매매를 하게 되면 이 부가세가 발생을 하지만 경매는 그게 발생하지 않죠.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매를 하시는데 토지거래 허가 계약에 관한 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 취득 시에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경매에 대한 특징들이 분석을 해봤는데 조금 더 하나하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동산 경매는 안전한 투자 방식이라고 했죠. 왜?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경매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리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도 굉장히 유리하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하락장일 때는 사람들이 경매 법원에 많이 안 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만큼 안전 마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하락장에서는 사실 경매 투자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싸게 샀기 때문에 나중에 팔 때도 용이합니다. 내가 비싸게 사면 그 가격 밑으로 팔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싸게 사면 나중에 매도할 때도 굉장히 용이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매의 장점 두 번째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으니까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매매 사업자를 많이 이용을 하세요. 단기 투자로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매매 사업자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 매매 사업자 대출을 이용을 하면 기존의 내 DSR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대출 한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단기 매도할 때 유리합니다. 이 매매 사업자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매매 사업자 이용을 지금 해서 수익을 내고 계시는데, 이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는 주택이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다주택자 분들이거나 지금 DSR 규제 때문에 더 이상 대출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이 매매 사업자를 이용을 해서 단기 투자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시세 대비 저렴한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경매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싸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시장이 상승할 때는 경쟁률과 낙찰 가격이 같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막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 아파트, 입지 좋은 곳, 새 아파트, 이런 아파트에 다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취득하기가 어렵죠. 근데 하락시 경쟁률과 낙찰 가격이 다 하락하기 때문에 우리는 급매, 초급매보다 더 저렴하게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경매를 했다고 꼭 경매로만 부동산 취득할 필요도 없지만 일반 매매를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이 경매를 알아놓으면 굉장히 좋은 거죠. 상승할 때, 하락할 때 내가 적절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수를 하면 되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뒤에 따라서 이어서 얘기를 하면 교통, 입지, 거래 가격에 따라서 이 경쟁률과 낙찰가의 편차가 존재하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교통이 좋고 입지가 좋고 거래 가격에 따라서 경쟁률이 높을 수 있고 낮을 수 있고, 낙찰가도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고 낮을 수 있겠죠. 수익형 부동산, 이 보통 우리 상가라고 하죠. 이 상가는 이 상권과 수익률에 따라서 경쟁률, 낙찰가의 편차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경매로 어떤 수익형 상가가 나왔다. 근데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월세가 굉장히 높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경매 물건은 굉장히 인기가 많겠죠. 그러니까 경쟁률과 낙찰가도 같이 올라가게 되죠. 자, 공장, 토지, 이런 특수 물건 등은 아파트, 그러니까 주택에 비해 더 저렴하게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나 주택에 대부분 사람들이 경매를 하는데 이런 공장, 토지, 특수 물건은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또 입찰을 안 하게 되니까 경쟁력이 좀 낮아지고, 그러다 보면 경쟁률이 낮아지면 더 저렴하게 취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경매 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어요. 주의해야 될 점. 뭐 경매라고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런 경매를 할 때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 매매보다 더 조심을 하셔야 되고 많은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경매를 할 때 이 권리 분석이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하자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 물건을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 어떤 부분을 인수를 하는지 아니면 인수가 없는지, 이게 잘못돼서 보증금을 인수하게 되면 내 낙찰가 외에 또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을 인수하는 거니까 시세보다 비싸게 낙찰을 받게 되겠죠. 그런 물건들이 보통 미납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숨은 권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권리 분석에서 이 숨은 권리는 우리는 잘 찾아서 경매 투자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명도. 이 명도 부분을 다들 좀 어려워하세요. 처음에 이제 경매를 이제 관심을 갖는 분들은 보통 이 두 가지를 많이 얘기하는데, 권리 분석이 어려울 것 같고 명도, 점유자를 내보내는 거죠.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많이 가지세요. 그래서 경매를 하면 이런 권리 분석, 명도, 이거는 필수 조건이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취득 시에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경매는. 자, 우리가 얘기하는 근린생활시설은 어떤 거죠? 네, 구분상가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그러니까 아파트 공장이라고 보통 이렇게 예전에 불렀죠. 일반 사업자가 근린생활시설 매도를 하면 건물 가격의 10%를 부가세를 내야 됐어요. 네, 이게 일반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거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매 공배 취득 시에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8조 3항 1호 2호에 보면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네, 그래서 국세징수법 제66조에 따른 공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 설정 실행을 위한 경매. 이 부분은 부가세가 없다. 그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죠. 자, 그리고 우리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많이 얘기 들어봤죠?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지가, 토지죠. 이제 그쪽들을 이제 규제를 하는 건데, 지금 이제 땅 투기죠.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5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5년을 넘어가지는 못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실소유자 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을 할 수 없습니다. 토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면 아파트에 이게 적용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용산, 잠실, 삼성, 대치,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여기 있는 아파트를 내가 살려면 실수요자만 지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세를 놓거나 월세를 놓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경국매로 우리가 이제 취득을 하게 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해요. 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내가 삼성동이나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부동산을 살려고 하면 내가 허락을 받아야 되고 구청에 허락을 받아야 되고 실거주로 들어가야 되지만 경국매로 취득을 하게 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가 되니까 내가 실거주를 지금 당장 안 하고 전월세로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부러 경매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자, 관련 법을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2항이에요. 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1조 허가구역 내에 대한 허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 안 한다는 거죠. 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 경매가 있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3항 여기에 이제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처분 또는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거를 보면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 처분 또는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아파트나 주택을 내가 경공매로 낙찰을 받으면 바로 지금 당장 실거주를 안 하고 갭 투자도 할 수 있고 월세 투자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소 기준 권리를 알아야 되죠. 말소 기준 권리. 경매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를 잘못 알면
내가 돈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도 전에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린 요 5가지만 알면 됩니다. 5가지. 자, 근데 이 말소기준 권리가 어떤 거냐? 낙찰자에게 인수가 되거나 소멸이 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기준. 그러니까 이 말소 기준으로 인해서 낙찰자가 내가 어떤 뭐 보증금이든 권리든 떠안거나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거나 그런 거니까 이 5가지는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경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투자 시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학습한다면 부동산 투자 시에 경매라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가 좋은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들을 확인하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시그널 함께했습니다. 경매가 뭔지, 경매 투자는 어떤 점이 좋은지,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까지 다양하게 짚어봤는데요. 이 경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희 상담 창구 모두 열어두었으니까 02-2128-8562번으로 전화와 문자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 투자 시그널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물건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하동의 아파트 물건인데요. 자, 자세하게 물건 분석을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아파트인가요? 오늘 얘기할 물건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는 신축급 아파트인데요. 이 경매 물건이 최초에 6억 3천에 감정이 잡혔다가 지금 6차까지 유찰이 된 물건이에요. 자, 전용이 18평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 면적으로는 한 24평형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3년 8월 달에 6억 3천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6차까지 유찰이 돼서 5월 24일 날 최저가 2억 1,609만 원에 시작을 하는 아파트입니다. 23년 9월 달에 한번 낙찰이 됐었어요. 그런데 미납을 했고 그리고 24년 2월 달에 또 낙찰이 됐는데 한번 또 미납을 했습니다. 이런 물건들을 우리는 경매에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물건이 이렇게 미납을 하면 입찰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몰수를 하는 거예요. 이 두 분의 입찰 보증금이 합쳐서 약 1억 정도 보증금이 몰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물건으로 보시고 어떤 권리 분석을 통해서 내가 이런 물건을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임차인 현황을 보죠. 이 임차인이 4억 3천에 전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전입을 21년도 8월 17일 날 했고 확정일자는 1년 뒤에 거의 1년 뒤죠. 22년도 6월 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배당 요구 22년도 11월 22일 날 했어요. 이 배당 요구를 했다는 거는 나는 법원에서 배당을 받고 이사를 나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법원에서는 배당 요구 종기를 정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 받을 채권자들한테 이때까지 다 신고해라. 내가 얼마 받아야 되는지. 그래서 23년도 1월 26일까지 돈 받을 사람들 다 법원에 제출해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임차인은 23년도 1월 26일 안에 배당을 요구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할 때 이제 말소 기준 권리를 배웠고 그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전입을 했으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부르죠. 낙찰을 받으면 이 말소 기준 권리 포함해서 이 밑에 있는 모든 권리들이 소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매를 내가 취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저분한 권리들이 한 번에 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저당이 22년도 6월 7일이죠. 아까 임차인은 21년도 8월 달에 전입을 했으니까
이 말소기준 권리 근저당보다 먼저 전입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전입을 했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항력이 있다. 이 대항력이 있다는 거는 대항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낙찰자한테 내가 대항할 수 있는 힘이에요. 힘. 이게 굉장히 막강한 힘입니다. 나가라고 못해요. 돈을 다 받기 전에는. 그런데 이렇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입찰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입찰을 하지 말자 뭐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의 보증금 4억 3천을 낙찰 대금으로 다 받아간다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요구할 게 없죠. 임차인은 낙찰자한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입찰을 하고 내가 잔금 납부를 하면 그 돈에서 이 보증금 4억 3천을 다 받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하자가 없는 깨끗한 물건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근저당이 22년 6월 7일이고 임차인은 21년도 8월 달에 전입을 했으니까 대항력 있는 건 알겠고 근데 이 사람이 이 4억 3천을 다 배당을 받아가느냐 못 받아가느냐 이것만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보죠. 이렇게 거의 신축급이죠. 준신축급인데 대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또 입지도 굉장히 좋죠. 광교라는 곳이니까. 자, 침실은 룸이 3개고요. 거실, 주방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2개죠. 자, 이 아파트의 입지를 우리가 이제 봐야겠죠. 결국에는 부동산은 입지니까요. 여기에 있는 부동산이고 이 인근에 이렇게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학교들이. 그러니까 학구는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아이들 키우기도 좋고. 자, 교통은 신분당선이 있고 수인선이 있습니다. 도보로는 가기가 사실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으로, 그러니까 버스를 이용을 하면 20분 내로 다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6년도에 개통 예정이긴 한데 이 아파트 이 밑쪽으로 인덕원과 동탄으로 가는 전철이 26년도에 개통이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지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상품도 좋고 입지도 좋고. 네. 그러면 이 아파트가 지금 2억까지 떨어졌잖아요. 2억까지 떨어진 이유를 우리가 이제 봐야겠죠. 자, 이유를 살펴보죠. 아까 우리 근저당은 말소기준 권리라고 했고 근저당이 22년도지만 여기 세입자는 21년도 1년 먼저 전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어요. 그리고 배당 요구도 했죠. 그러니까 돈을 받고 나가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확정일자가 전입일자보다 거의 한 10개월 뒤에 신고를 했어요. 우리가 보통 전입신고하러 가면 확정일자도 같이 받는데 이분은 한 10개월 뒤에 신고를 한 거죠. 그 이유는 뭐 저희는 알 수 없죠. 어쨌든 이 확정일자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법원에 가서 돈을 받는 순서예요. 자, 순서 22년도 6월 달 기억하세요. 자, 처음에 1차에 낙찰 받으신 분이 5억 3천만 원에 낙찰 받았죠. 근데 이 아파트의 지금 실거래가나 시세가 어느 정도냐면 6억 중반에서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굉장히 잘 받은 거죠. 1억 넘게 싸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확정일자가 22년도 6월 달이죠. 그러니까 이 근저당보다 임차인이 4억 3천을 더 늦게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근저당이 먼저 돈을 받아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을 이 전세입자가 4억 3천을 받아가는데 이거를 다 못 받는다. 미배당이 됐다. 내가 4억 3천을 받아야 되는데 2억밖에 못 받았다. 3억밖에 못 받았다. 1억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 그 못 받은 돈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낙찰 받으신 분은 5억 3천 플러스 3억이든 2억이든 더 줘야 되는 거죠. 전세입자한테. 그러면 내가 5억 3천에 받았지만 플러스 2억을 내가 더 줘야 된다 그러면 이 부동산을 7억 3천에 사게 된 거니까 시세보다 훨씬 더 높게 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미납을 하신 거고, 이런 물건들은 대출이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도 여기 대학령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을 다 받고 나가야 은행에서도 대출을 해주는데, 그게 아니라면 은행에서도 대출을 잘 안 해주기 때문에 이분은 시세보다 높게도 받았지만 대출 문제도 있어서 미납을 한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 낙찰 받으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동산 경매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하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 이 두 분이 몰수당한 금액이 아까 입찰보증금이 합쳐서 1억이라고 했잖아요. 1억은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부동산 경매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권리 분석이니까, 권리 분석을 우리는 꼼꼼하게 체크하고 또 학습을 하고 또 많은 전문가들과 얘기를 해서 이런 경매 물건을 우리가 입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전일수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경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경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022128-8562번으로 문자,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3802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토마토패스 공인중개사의 민법 교수이신 박기인 교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 시그널에서 토지에 대한 실전 투자, 이 실전 투자를 가지고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하게 될 박기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볼까 하는데 오늘은 부동산 이슈 시그널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어떤 이슈를 짚어볼 거냐면요. 방금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토지에 대한 아주 자세한 분석을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토지 투자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 이 시간에 아주 기본적인 용어 정리부터 전체적인 토지 투자의 흐름까지 짚어보시죠. 교수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요, 이제 이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과연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용어들, 기본적인 것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상식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식적인 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토지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입지 분석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중에 설명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땅들은 그것은 다 용도가 하나하나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토지에 대해서 신분을 나눠놨단 말이죠. 이것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과연 도로하고 어떻게 접해 있느냐. 왜냐? 우리가 이제 토지를 개발하려면 도로와 접하지 않으면 그것을 맹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개발 가치가 없단 말이죠. 물론 맹지를 또 탈출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모여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토지 투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용도 지역이 무엇인가, 왜 이것이 중요한가, 왜 이것이 토지의 신분으로서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자, 그리고 우리가 먼저 이제 용도 지역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용도 지역하고 도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용도 지역이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 도시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 외 지역으로 관리 지역하고 농림 지역이 있단 말이죠. 물론 뭐 자연환경 보존 지역도 있지만 그 개발 가치가 많이 희소한 것이고요. 먼저 이제 도시 지역에는 주거라든가 상업 지역, 공장 지역, 그다음에 녹지 지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도시 지역은 가격 차이가 너무 크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할 때는 어디에 투자하냐? 관리 지역이라든가 농림 지역이란 말이죠. 우리가 농림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 농림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했을 때 투자 가치의 이익이 아주 극대화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즉 관리 지역이라든가 농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토지에 대한 설명을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 투자 목적이 뭔가가 정확해야 돼요. 우리가 보면 보통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물을 지을 때 지목을 자꾸 얘기해. 지목이 뭐냐? 대지를 사달라. 대지를 1000평을 사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대지의 지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 그 용도 지역이 뭐냐? 또는 너가 하고자 하는 건물, 어떤 건물을 짓고 싶냐 이 말이죠. 오피스텔을 짓고 싶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장을 짓고 싶냐? 이걸 먼저 알아야 거기에 따른 최소 비용의 토지를 우리가 구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뭐가 중요하다?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목적, 그 건물의 용도,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투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이 토지에 대한 개발을 통해서 어디까지 할 것인가? 내가 만약에 1억만 받아가지고 팔 것인가? 또는 그런 사업을 시행할 것인가? 분양까지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먼저 계획이 잡혀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법률적 판단, 아주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약서 하나 잘못 쓰면 아무리 내가 투자를 잘하고 허가를 받고 내가 분양을 했다가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돈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률적 판단, 즉 공법적 제한 같은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특히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 계약서 작성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토지 실무를 하면서 이 토지에 대한 실무의 계약서에 있어서 특약사항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단지 책에서 배우는 이론이 아니고 실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다뤄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이죠. 우리가 이제 토지 개발할 때 보면은 PF라든가 이런 것들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그 사업이 망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먼저 처음부터 토지를 투자할 때는 과연 내가 브릿지론에 있는 것인지 또는요 PM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명확해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에 대한 평가가 정확해야 되고 그다음 그 토지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해서 감정을 내잖아요. 그랬을 때 금융을 열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최악의 경우 가장 보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를 가져올 수 있는지 없는지 또는 그 토지 투자에 대한 우리 예를 들어서 PM을 했다. 그랬을 때 이자를 우리가 납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렇지 않게 되면 경매나 공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산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 자문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시그널 팀이라든가 다른 팀들과 통해서 먼저 미리서 상담을 하고 그래서 이 투자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것도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먼저 우리가 이제 투자 자문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물론 이제 여기 맨 끝에 이제 기타 사항을 보면은 개발해줘가 어디냐, 도로가 어디에 나냐 이것은 누구나 토지를 투자하는 사람은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면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그 다음에 또요 건폐율. 여러분들 항상 들어봤죠? 건폐율, 그 다음에 용적률이죠. 특히 여러분들이요 이 용적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임야를 개발한다. 그런데 이 용적률에 제한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지하층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보면 용적률 때문에요 지상에만 건물을 짓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고 토지의 지하는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의 지하를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토지 가치를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용적률을 우리가 거기서 파헤치는 것 이것이 토지에 있어서 실전 투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용도 지역이라는 것은 도시 지역, 그다음에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라는 것은 서로 겹치지 않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용도 지역이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되고 토지를 볼 때도 용도 지역이 뭔지 이걸 봐야죠. 그러면 용도 지역이 있으면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용도 지역에 있어 가지고 그 제한을 완화하거나 또는 강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 용도 지역을 완화시킨다기보다는 용도 지역을 강화시키는 거죠. 즉 개발 행위를 제한시키는 거죠. 여기를 우리는 뭐란다? 용도 지구로 해가지고 뭐 방화 지구라든가 그다음에 개발 진흥 지구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누고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용도 지역, 용도 지구로 봤죠.
그다음에 이제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이 혹시요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즉 용도 지역하고 그다음에 용도 지역을 좀 더 개발 응인을 제한시키는 것이 용도 지구죠. 이 용도 지구에서 다시 한번 제한을 두는 것, 그것을 용도 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것은 어디예요? 실질적으로는 용도 구역을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투자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나간다. 이렇게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항상 여러분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것만 보면 절대로 안 돼요.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실전 투자로서 고수의 길로 가는 것을 본단 말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등 공법상 행위 제한에 관한 규정을 원칙적으로 적용해요. 원칙적으로. 그럼 토지의 뒤다, 농지다, 임야다. 원칙적으로 이것을 적용하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있으면 먼저 지구 단위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고 거기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은 이제 어디로 가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에 가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돼 있으면 이걸 먼저 무시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용도 지역이면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이걸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데는 없어요. 여러분 녹지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존 지역에서만 성장 관리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20%다. 그런데 성장 관리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건폐율을 30%로 상향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 관리 구역이라는 것이 딱 나와 있다. 그러면 이것은 좀 더 좋은 가치가 있는 땅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것도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에 관한 것이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지만 성장 관리 계획으로 지정이 됐으면 이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면서 항상 토지에 대해서 보는 눈을 키워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토지를 할 때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뭐냐면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 가지고 토지의 가치, 즉 도시 지역에 있는 것과 그다음에 농림 지역에 있는 것은 이 건폐율과 용적률의 차이가 너무나 큰 거죠. 특히 뭐 상업 지역 같은 경우는 뭐 1000%, 1200%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용적률과 건폐율을 이해하는 것이 토지 투자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고 그러면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제 토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대지가 이렇게 있으면 전체 토지 중에서 건물을 어느 면적까지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것을 건폐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토지가요 100평이란 말이죠. 그런데 건폐율이 20%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전체 토지 중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이 20평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요? 어떤 것들은 50%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토지인데 건물을 50%의 바닥 면적을 기준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렇다면 20%하고 50%의 차이를 보면은 50%일 때 토지의 투자 가치가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평의 토지가 있죠. 그런데 20평짜리 건물이 4층이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연면적이 얼마죠? 80평이죠. 그러면 이 땅 전체에다가 건물을 종상향 위로 지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 80%다 이 말이죠. 만약에 100%면 어떻게 되겠죠? 5층까지 지을 수 있겠죠. 무슨 말이겠죠?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 60%다 그러면 만약에 건폐율이 20이다. 그런데 이것을 용적률은 60%다. 그러면 3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땅을 우리가 개발을 할 때 또는 토지를 볼 때 건폐율과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을 약간 이해를 하시면서 보셔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이 용적률은 지하 면적이라는 것은 용적률에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하실을 땅 지하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항상 이게 토지를 개발하는 사람은 용적률을 회피할 수 있는 것, 피하면서 토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토지의 실전 투자를 한번 보시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미리서 지금 시간에 첫 시간에 얘기하는 것은 약간 어떨 수 있냐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은 아주 고수들만이 아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먼저 보시면 자연 녹지 지역에서 건폐율은 20입니다. 그러면 100평의 땅에서 20평까지를 최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용적률은 100%예요. 그러면 20평짜리를 5층까지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죠. 100%니까요. 그럼 100평의 땅이라 하면 그런데 보존 녹지 지역은 건폐율이 20이면서 용적률이 80이죠. 그러면 여기선 건물을 20평짜리 바닥 면적 20평짜리를 4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거죠. 보시면 자연 녹지는 5층까지 지을 수 있고 보존 녹지는 4층까지밖에 못 짓는단 말이죠. 그러면 어느 땅이 더 훨씬 더 투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자연 녹지가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또 자연 녹지하고 농림 지역을 두 개를 비교해 보자는 말이죠. 자연 녹지는 건폐율 20, 용적률 100이라고 그랬죠. 그런데요, 농림 지역은 뭐예요? 건폐율 20, 용적률 80이죠. 그러니까 자연 녹지와 농림 지역을 구별하면 자연 녹지가 투자 가치가 더 크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보면 산지는 어떤 것이 있냐? 보존 산지하고 준보존 산지가 있죠. 그래서 또 보존 산지는 여기 보는 공익용 산지하고 임업용 산지가 있죠. 그런데 이 공익용 산지라고 하는 것은 거의 투자 가치가 없는 땅이죠. 준보존 산지는 투자 가치가 있지만 같은 산지여도. 그런데 자연 녹지하고 공익용 산지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죠. 그것을 줄여서 국계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국계법하고 산지법, 산지관리법이 플러스로 같이 적용이 돼. 같이 적용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기에서는 자연 녹지 지역의 경우는 국계법이 적용되면서 공익용 산지니까 산지법이 같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 제한을 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행위가 좀 더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똑같아 보면 보존 녹지 지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다. 그랬을 때는 국계법만 적용이 돼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만 적용이 돼. 산지법은 적용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산지관리법은 주로 농림 또는 어업용 주택, 한마디로 말하면 농가주택밖에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국계법을 적용을 하면 4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자연 녹지하고 보존 녹지를 비교하면 자연 녹지가 더 좋지만 공익용 산지가 적용이 딱 되면은 그때는 보존 녹지가 훨씬 더 좋은 땅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자연 녹지하고 또는 농업진흥구역인데요. 농업진흥구역은 농업보호구역하고 농업진흥구역이 같이 있으니까요. 이 농업보호구역하고 같이 또 이렇게 플러스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또 문제죠. 여기서 보면은 자연 녹지하고 농림 지역에서는 분명히 자연 녹지가 더 좋은 땅이죠.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하고 같이 합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요. 자연 녹지면서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이 되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농지법이 같이 또 적용이 돼. 그럼 이 농지법이 적용이 되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농림 또는 어업용 건물만 지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농림지역이면서 농업보호구역이다, 농업진흥구역이다, 그러면은 농지법만 적용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국계법하고 농지법이 같이 적용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제한이 강화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 농지법만 적용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한이 조금 더 완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이것을 이렇게 단순하게 어떤 숫자를 가지고 토지가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이 공익용 산지라든가 또는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과 연관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은 약간 수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이제 토론하면서 상담하면서 이런 것들을 개발해 나가면 되는 것들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택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 중요하죠. 택지 지정과 택지 공급 실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택지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택지개발 촉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개발 또는 공급되는, 여기서 보면 주택 건설 용지 또는요 공공시설 용지, 이것을 우리는 택지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것은 이제 부동산학개론에서 이제 우리가 설명되는 것인데, 택지 지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택지를 공급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왜 어느 정권에서는 이렇게 하고 어떤 정권에서는 저렇게 하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토지에 대한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잠깐 알아봐야 된단 말이죠. 그 흐름을 보면 어떻게 됐느냐, 노태우 정부의 경우는 일기 신도시가 이제 발표가 됐죠. 노태우 정부 때요. 그래서 일산 분당 편충, 그다음에 중동 3본 이렇게요. 그런데 김대중 정부에 와가지고는
택지 지정이라든가 택지 공급이 거의 없게 되죠. 왜요? 이때가 바로 IMF 시대잖아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요.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김대중 정부에 와서는 뭐냐? 여기서는 IMF로 인해서 택지 지정 자체를 못했단 말이죠. 택지를 먼저 지정해 놔야 그걸 가지고 택지를 공급한다. 그러면 신도시를 만든다. 뭘 한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택지 지정이 없으니까 뭐를 못하는 거죠? 도시를 만들 수 없고, 도시를 만들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건물을 공급할 수 없는 거죠. 건물을 공급할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수요와 공급의 불규정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행위와 공급행위를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김대중 정부는 그게 이제 안 됐던 것이고요. 노무현 정부 때 와서 노무현 대통령은 수요와 공급의 어떤 균형에 의해 가지고 공급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 이게 가장 노무현 대통령의 기본적인 정책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공급을 많이 합니다. 공급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미 김대중 정권에서 뭐가 없었죠? 그래서 지정행위 없었죠. 그냥 땅이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노무현 정부에서는 뭘 하냐? 택지 지정행위를 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땅이 많이 남아있죠. 주택을 공부할 수 있는 토지가 곳곳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에서는 무엇을 하냐? 토지가 많이 지정되어 있단 말이죠. 놀고 있는 땅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땅은 지정되어 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공급하는 것이 바로 뭐냐? 여기서 보금자리 주택을 하고 그다음에 이때 이제 이명박 정권에서 나오죠. 동탄 신도시, 그다음에 위례 신도시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죠. 왜? 택지가 지정돼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다음에 박근혜 정부에 와가지고는 택지 지정이라든가 택지 공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공급도 안 되고 다시 또 이 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땅도 조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토지에 우리가 부동산 가격은 상승했지만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문재인 정권은 넘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어떤 정책을 쓰냐? 그것은 노무현 정권과 다르게 노무현 정권은 공급을 통해서 가격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게 아니고 제한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금융 대출이라든가 또는 이런 각종 제한을 통해서 뭘 한다? 이 토지의 가격, 부동산의 가격을 잡으려고 했었죠. 그래서 거의 한 30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이 나왔지만 그것은 결국 실패하고 그래서 정권이 바뀌게 되는 그러한 것이 되죠. 그래서 최근에는요 수도권의 택지 지정이라든가 택지 공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3기 신도시를 지정을 하긴 했지만 지금 아직도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보면 또 한 가지 보면 이게 이제 택지 지정하고 택지 공급 실적이 왜 중요하냐? 택지가 지정되어 있는 곳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신도시라든가 또는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세종시에도 보면 이번에 이제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죠. 또 일반 산업단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죠. 이렇게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택지 지정과 그다음에 택지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보면은 날짜별로 연도별로 쭉 이렇게 보면은 방금 얘기했죠. 그 역대 대통령들의 어떤 정책에 따라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택지 지정하고 택지 공급이 이렇게 차이가 편차가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정보를 통해서 지금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아파트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토지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이 줄다리기를 잘 하셔야지 큰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의 소비 심리 지수라고 하는 것이 각종 그래프나 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항상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 심리가 100이냐? 100 이하이면은 부동산 시장이 약세구나. 100 이하면은 부동산 시장이 지금 강세구나.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 어떤 부동산 투자에 있어가지고 토지에 대한 어떤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실전 투자를 가지고 여러분과 다시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박기인 교수와 함께 오늘은 부동산 토지 투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배워봤습니다. 기본적인 용어 설명부터 전체적인 흐름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또 박기인 교수님과 저와 함께 이 부동산에 관한 지식 차곡차곡 쌓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02-2128-380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박기인 교수님과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